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로 간 민국씨 혼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박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네. 덥지요. 더운데 좀이 아니에요. 비도 많이 와요 또. 지금 재난 문자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 치는 것 같이 비도 많이 오고. 이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인데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동남아 같아요, 동남아. 아니 아열대 이 계절 같아, 이 계절. 그러니까. 여름, 여름, 겨울만 겨울, 있네. 여름, 겨울. 예. 인천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아. 입추에 이제 꽉 들어차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휴가 계획 세우고 이제 휴가도 갔죠. 두 분은 어떻게 휴가 계획 저도 있어요? 휴가 계획을 지금 짜놨는데 예. 태풍이 와 있네요. 지금 조금 애매해요. 그래요. 글쎄요. 가려합니다. 뭐 가서 뭐 큰일이 나겠나. 우리 저 홍 기자는 그 남편분도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어갖고 둘이 맞춰야겠네요. 아, 저는 휴가를.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 남편이랑 네. 같이 들어가기 싫구나. 아니, 노코멘트고, 그냥 나한테 한 이틀만 줘.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아, 여자들은 그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휴가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완벽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어딜 가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해야 돼. 그렇지. 어디 콘도나 가지 이러는데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가서 또 일해야 된다고요. 어쩐지 우리 아내는 놀러 갔다 오면 일주일 알아 누워요.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뭘 이해가 안 돼요. 예. 좋은 데 가라고. 자, 지금 아마 국회의원들도 많이 네. 휴가를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365일 일한다는 각오로 일하겠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다. 잠도 안 잔대요. 예. 아, 잠도 안 자요? 예. 그래요. 오늘 왜 이분이 이렇게 휴가도 안 가고 열심인지 한번 묻고 따져봅시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두구두구 행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문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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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던데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한방 먹이게 됐다고 합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저 라디오 녹화 일정을 이른 새벽 대바람에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 민폐가 심각하네요. 그렇죠. 예, 이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반성합니다. 네, 이 어쨌든 작가만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우리, 영광입니다. 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 나오셨는데, 이해훈 대표를 잘 모르는 또 청취자가 있을 수 있어요. 프로필, 우리 프로필 박근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출생입니다. 마산 출생이고요. 마산 여자중학교, 마산 제일여고를 나왔고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CLA 대학원 경제학 박사고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위원이고 영국 레스터 대학 경제학 교수입니다. 좋은 거 다 갖다 썼어요. 유엔 정책 자문위원이시고요. 역임을 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한국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러셨구나. 2002년도에 시아버지 김태호 사선 의원이시죠.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었는데 지역구인 울산 중구 보궐선거에서 그 당시 공천 경쟁에서는 정가빈 의원한테 밀리기도 했습니다. 아, 공천 경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군요. 그때 예전부터 공천 경쟁이 심했군요. 공천하고는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가 예. 정가빈 세죠. 17대, 18대, 20대 서울 서초구 갑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2007년 대통령 경선 후보 대변인도 했었고요. 지금은 2016년 12월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정당에 이제 발기인을 돼가지고 6월 26일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 PK 주시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아, PK 그러셨어요. 주시는군요. 서울 분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사투리를 안 쓰셔가지고. 네, 제가 위장이 완벽했는데. 네. 우리는 정말 안 고쳐지거든, 박근혜랑 저는. 저는 서울이에요. 그래요? 정말요? 아, 그러셔요? 아, 대구입니다. 예, 서울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일부 무죄 집행유예 선고된 거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불쾌한 분이 이해훈 대표가. 아이, 그런 모함이 어딨어요. 일가 주장이 저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당시에 그 김태호 내무부 장관 역임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내 아들은 천생 학자인데 정치는 며느리가 잘할 것이다.
명언을 남겼죠. 이런 얘기는 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도 타계하시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쭤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제 우리 지역구 당직자들 이런 분들 얘기는 선거가 있으시면 가서 이제 도와드리는 도와주고.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도와드리는 거 보고 그랬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 평가예요. 네. 그런 그러니까 거, 네.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더 믿겠다. 정치 방향에서는 이런 뜻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니 아들들은 정치하는 걸 관심 없어 했고 네. 물론 저도 그랬지만 이제 저는 시댁 일이니까 뭐 죽기 살기로 열심히 도와드리긴 했죠. 대충 하고 아들은 며느리는 목숨 걸고 하니까 아마 시아버지께서 이 며느리 줘야 되겠다. 아니, 왜 이 생각하는 것 시쳇말로 같아요.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알아보죠. 당연히 알아보죠. 그죠? 예. 딱 정치인이 보시기에도 이분이다. 네. 피다 이렇게 정치 맞겠죠. DNA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DNA는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있어야 돼요. 꼭 맞아요. 필요한 요건인데 아유, 그럼 다행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정치인 중에서 그게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비판받는 분도 계시니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거 혹시 그 시아버지가 보시기에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 이렇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밖에서 정치해야 되겠는데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다 정치예요. 우리 회사도 다 정치잖아. 정말? 이래저래 마음 안 아프게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하고 오늘 라디오 상무님 대표님 하시다 저 밖에 와 있잖아. 이런 거 다 정치야. 6월 26일에 당대표에 선출되셨으니까 이제 40일 좀 넘으셨어요. 휴가 포기하고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던데 바른정당 주인 찾기 이제 현장에서 어떤 민심을 확인하셨는지. 막상 가보니까 호남을 저희가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네. 광주, 전남을 네. 여수, 순천, 목포 등등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저희 예상과는 달리 힘내라. 잘했으면 좋겠다. 잘할 줄 믿는다.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업이 돼가지고 야 열심히 잘하면 우리가 정말 잘 되겠구나. 이런 막 그 힘이 부쩍부쩍 생겨갖고 왔습니다. 근데 당 대표께서 휴가를 반납하면 그 밑에 당직자들도 또 일반 의원들 당연히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가시라 그랬어요. 가라 왜냐하면 그랬어요? 네. 어차피 한 달 동안 저는 쭉 다니면 의원님들은 휴가 가셨다가 휴가 스케줄하고 겹치지 않는 일정만 참 합류해 주시면 된다고 이미 다 제가 문자도 보내고 말씀드리고. 혹시 당 대표로서 갑질했을까봐. 나도 안 가는데 어디 휴가를 가? 이렇게 그건 전혀 아니고 TK 민심은 어때요? TK 민심 아무래도 바른정당이 그래도 TK가 고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TK는 사실 지난번에 갔을 때 네. 특정 단체 소속인 듯한 일부 한 10명 남짓한 분들이 막 배신자라고 아주 그러고 막. 뭐 소리만 지르면 다행인데 이제 그 폭력적으로 위해를 그랬어요? 가하려고 계속 하시는 바람에 경찰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왜냐하면 누가 린치라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쳐버리는 바람에 사실 시민들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었어요. 폴리스 라인 안에 저희가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민심을 뭐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TK도 이제 서너 달 전 대선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려가기만 하면 왜 나왔냐 빨리 들어가라. 욕 많이 했죠. 예. 왜 나왔냐 빨리 들어가라. 쪼개지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줄었고요. 합하라는 분들도 빨리 끌어안아야지.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거와 끌어안아야지는 좀 다르죠. 주체가 다르잖아요. 예. 네. 좀 달라지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호남은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마음을 잘 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짜 넘사벽 같은 그런 존재였었거든요. 그런데 바른정당이 잘 돼야지 보수가 건강한 보수가 생긴다. 그런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서 나는 사실 안 찍었는데 바른정당은 잘 돼야 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자, 이제 좀 나쁜 질문. 이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대표가 연말이면 지지층이 회복될 거다. 영남 지역 민심이 다 돌아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 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완전 무시하는 전략인데 뭐 어떻게 저희도 뭐 봅니까? 그분들 특별히 존중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의 이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네. 죄송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는 보니까 이분의 희망사항과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른정당이 이제 원내교섭단체 딱 꾸리는 20석 아닙니까? 한 석이라도 빠지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그렇죠. 있을 텐데 그 한 석이라도 나갈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지난번에 13명이 나가면서 거의 국민들 앞에 공공의 적이 돼서 굉장히 지금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보신 분들 중에 누가 그러겠어요.
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어쨌든 바른정당을 흔든다. 이거에 뭐 거의 올인을 하시는 모습인데 며칠 전에 혁신위원장이신 유석춘 위원장께서 그 간담회 하시면서 청년 친구들한테 바른정당 흔들어서 한 명이라도 빼오기 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정치로 보면 구태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뭐 이영훈 대표는 이런 질문이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보수 적통 싸움을 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바른정당이 보수 적통이 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 적통이 바른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건강하고 균형되게 날아오르려면 날개가 보수의 날개, 진보의 날개 둘 다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보수 대통령이 실패하면서 보수의 한 날개가 거의 지금 꺾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복원을 하려면 국민들께서 주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는데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해서 지금 탄핵도 당하고 불법 처리되고 있는 그분들이 보수의 적통이 되면 이 보수의 건강한 날개가 회복되질 않지요. 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이 보수 적통이 돼야 된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곧 지방선거인데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개로 갈라져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압력 행사가 될 거예요. 합쳐라. 어쨌든 합쳐라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크고 질적인 부분은 바른정당이 높다고 제가 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끌어안을 거며 어떤 식으로 지지층을 설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보수의 지지자들이 조금 생각을 직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합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 잘못된 부분과 합하면 결국 그 잘못은 고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해 왔나. 늘 보면 선거는 사실 2년이나 1년 만에 계속 있습니다. 지방선거 있고 보궐선거 있고 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선 있고 거의 매년 해마다 있는 선거 때마다 당장 선거가 코앞이니까 잘못된 거 이거 정리하는 거 개혁하는 거 잘라내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빨리 합해야 되지 않냐. 이탈하지 말라. 뭉쳐라. 이런 얘기만 수십 년 하시면서 결국은 이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보수 진영 전체를 다 합해봐야 뭐 10몇 %밖에 안 되는 이런 몰락의 길을 자초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잘라내지 않고 또 앞에 선거가 있으니까 또 합해라. 결국 이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대표께서 이제 당대표로 취임하실 때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방이죠. 본부중대요. 보수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낡은 보수가 보수의 주인이 되어서는 보수의 간판이 되어서는 태극기에 해당하는 한 5%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5%의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국민들은 그런 보수는 싫다는 거잖아요. 잘못됐다. 우리 좀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 차원에서 네.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 공식 코너입니다.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그게 제가 뭔가요? 누구 중에 누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말하면 네네. 바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명박, 박정희. 빨리 이렇게 하면 뭘 답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두 중에 예. 둘 중에 좋은 사람 이명박, 박정희. 없어요. 아니, 한 명 해줘야 됩니다. 한 명이야 돼. 해줘야 됩니다. 없는데 어떡하죠? 한 명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계속 한 올라갑니다. 명이라도 해줘야 돼요? 다음이 있으니까 지금 그냥 아무나 하시면 돼요. 저는 진짜 없는데 빨리 해줘야 됩니다. 예. 빨리 해줘야 돼. 예. 그럼 둘 다 똑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1g이라도 이명박 1g이라도? 박정희. 예. 1g이라도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유승민. 유승민이죠. 유승민, 박지원. 유승민이죠. 유승민, 김상조. 김상조 유승민이죠. 예. 유승민, 문재인. 유승민이죠. 왜 한 거야 유승민을? 유승민이 왜 넣었어? 이 유승민이 너무 확실한데. 기승전 유승민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유승민,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죠. 오늘 실패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네. 누구나 알잖아요. 두 분이 친하다는 사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 30년 됐는데. 그러니까 예. 뭐 정치적 동지 인간적 뭐 이런 건데 예. 이런 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네. 외모로만 봤을 때는 이 등장하는 외모, 인물로 외모. 봤을 때. 유승민, 박지원, 김상조, 문재인 외모로만 딱 놓고 봤을 때 다 다른 거 다 다 차치하고 치우고. 예. 잠깐만 박지원, 김상조, 문재인, 유승민 중에 외모로 봤을 때 쌍꺼풀 있는 사람이 좋은지. 외모로도 유승민이에요? 외모? 여기서부터는 팟캐스트로 확인하세요.
그래, 근데 여기 아마 우리 제작진에서 이상형 월드컵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요즘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네. 얘기가 나오죠. 이현 대표가 제가 굉장히 서포트하죠. 어. 그동안 재벌개혁이라고 수많은 정권이 얘기를 하고 수십 년이 흘러왔지만 항상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막상 집권을 하면 재벌개혁을 한 정권이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천병으로 계시는 거고 재벌개혁을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머리를 노련하게 잘 갖고 간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뭐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크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엔 보수정당은 친재벌 편이다. 그 낡은 보수와 저희가 모르겠다. 완전히 확연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경제개혁을 하고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는데 낡은 보수는 오히려 양극화를 양산하고 온존시키는 세력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법인세 인상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있다. 네. 왜냐하면 복지가 지금 약속한 복지가 다 꼭 필요한지 이거 정말 모든 사람이 절절히 필요하고 고마워하는 복지인지 먼저 복지부터 좀 우선순위를 정하고 쳐낼 건 쳐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뭐 돈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 복지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는 좀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쳐내고 돈이 모자라면 증세를 하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지하경제 양성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정부 지출 줄이는 거. 이런 부분을 정말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온 국민이 인정하실 때까지 해놓고 증세 얘기를 꺼내야지 취임하자마자 바로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죠. 야, 유승민 의원이 최근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때 되면 할 말 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뭔가 불만이 조금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좀 못한다. 한번 뭐 슬쩍 맞대기로. 잘하는 것 같은 네. 것부터 먼저 말씀을 네, 네. 드리는 게 예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친서민 행보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세요. 예를 들면은 뭐 재벌 회장들을 청와대에 모셔놓고도 상춘제 앞에서 그 막 생맥주, 호프 막 이렇게 따라주고 네, 네. 거기다 방랑식객. 네. 아니 셰프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런 행사하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무슨 유명한 셰프 뭐 어디서 상 탔다는 그런 셰프 모셔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민들이 다 알고 좋아하는 방랑식객 이런 분 딱 모셔와서 대접하고 이러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서민 눈높이에 잘 맞추고 그런 소통 행보를 잘한다.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서민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서민 비판하는 것 같은데. 코스프레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거 굉장히 잘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특히 이제 사드 같은 문제, 네. 대북 문제가 저희하고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저희는 지금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 그 북한은 지금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무슨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는 둥 이렇게 막말을 하잖아요. 우리하고 북한은 절대로 핵 문제를 얘기할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과 직거래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게 수십 년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낭만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대화를 구걸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ICBM이 날아오잖아요. ICBM이 막 그냥 쏘아대고 근데 ICBM 쏘기 전날은 사드를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그랬다가 바로 쏘니까 그 다음날 임시 배치해버리고. 배치해버렸죠. 이게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정말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도저히 대화의 상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 주도로 유엔이 끌고 가고 있는 제재와 압박에 당사자인 우리가 자꾸 김 빼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죠. 근데 환경영향평가 한다 그랬다가 북한이 ICBM 쏘니까 임시배치. 네. 이거는 그나마 보수정당으로 봤을 땐 잘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배치도 안 하고 환경평가 하겠다. 임시 배치는 네. 잘한 건데 그러니까요. 환경영향평가 한다는 것도 생략하라는 거죠. 그거 지금 좋죠. 보면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군사기밀과 관련이 되거나 아니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시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걸 허용을 해요. 근데 지금 ICBM이 막 날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시급하다고 문재인 정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임시 배치로 180도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ICBM 시험 발사한 이후에 베를린 선언 버려라. 그리고 전술핵도 미국하고 공유하는 거 이제 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이 있었던 2000년, 2007년 그때의 북한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은 저희들은 완전히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북이 핵을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르러지도 않았고 지금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북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시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당시는 지도자가 김정일이었고 지금은 김정은이잖아요. 두 사람의 이 스탠스가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 김정은을 대상으로 저렇게 대화에 자꾸 매달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험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보죠, 저희는. 그러면은 전술핵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네네. 이건 유승민 의원이 아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나토식의 네. 핵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미국이 보유한 핵을 운영을 하는 것을 공유하자는 그럼 거죠. 미국이 과연 오케이 할까요? 허락해 줄까요? 근데 미국의 설득을 우리가 얻어내야죠. 지금 ICBM을 저렇게 쏘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미국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저희 안보를 지키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전술핵 이야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뭐 주변 국가의 문제도 있어서 외교 문제로 꺼질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왜냐하면 핵 도미노가 되지 않냐 네, 그렇게 네,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네. 있는데 오히려 그럴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중국도 일본이 핵 가지는 건 싫을 거 아니에요. 네. 대만이 핵 가지는 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재와 압박에 실질적으로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대북 제재와 압박에 협조하게 끌어내려면 그분들에게도 뭔가 긴장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긴장감을 가져올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하면. 그럼 북한하고는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지금은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지금은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 뭐 핵 문제, 비핵화 이런 게 진전을 이루고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는 액션을 취하면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닌데 자꾸 대화에 매달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금강산 관광 재개나 오이사 조치 완화 이런 것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그런 국면이다라는 거죠. 근데 정문환 전 의원이 사무총장 네. 이혜원 대표 지명한 거 아닙니까? 네네. 정문환 의원 NLL 논란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정부몰이가 아니죠. 그건 사실을 밝힌 거죠. 잘못된 그래서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잘못된 사실이 아니어서 법원에서 사실은 사실이다. 근데 국가 기밀을 얘기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죠. 사실로 판결 난 거는 판결문 보시면 압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네.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NLL 논란이? 네. 저 정문환 의원이 땅 따먹기 뭐 선거 때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NLL 그때 당시에 문건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문건을 국가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 왜 얘기했냐라는 질책은 받았지만 그 정문원 의원의 발언 자체는 사실에 부합했다고 뭐 결론이 조금 났죠. 확인해보고요. 네. 이번에 세월호 수색 현장도 갔다 오셨어요. 네. 어떻게 여당 의원일 때하고 야당 의원일 때하고 세월을 바라보는 게 좀 이렇게 달라졌나요? 시각이? 아니면 아니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아니고. 그때 이제 사실 세월호가 났을 때 저는 뭐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고 탈락돼서 밖에 실업자로 있을 때죠. 이제 인양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사실 저희 지금 당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그때 제일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인양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인양해야 된다. 근데 당시 이제 이걸 불편하게 느낀 대통령이 굉장히 유승민 찍어내기를 하셨고요. 정치적 사안으로 봤죠, 이 사건을.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세월호의 마음 아파하는 거와 똑같이 천안함의 마음 아파하고 천안함의 마음을 아파하는 한 국민이 왜 세월호에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지 그 부분이 저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천안함이 마음 아픈 거와 똑같은 깊이와 똑같은 강도로 세월호도 가슴 아픈 거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정치로 돌아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디는 좀 차지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뭐 경기도지사 자리 같은 경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겠지. 승리의 기준 어디는 꼭 갖고 싶다.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 이제 영업 기밀을 또 제가 맞춰볼까요? 경기지사 뭐
경북, 대구, 또 영남 쪽 뭐 이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리고 저희는 제주가 아주 예, 죄송합니다. 제주. 보물 같은 제주가 예, 제주는 있죠. 뭐 제주 경기는 저희는 수성이고요. 네, 무조건. 그다음에 네.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얻어와야 될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예. 지금 바른정당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아는 이제 박종진 네. 그 앵커를 이제 영입을 했더라. 아나운서 네. 영입했던데 바른정당의 좀 이미지상 좀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이제 좀 많이 와야지만이 좀 부흥도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아, 박종진은 참신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박종진 그 1호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박종진 앵커는 전체 영입 1호면 네. 어제 2번 발표한 분은 이제 청년 영입 1호 대학생 2명을 저희가 영입을 했거든요. 토론 대회를 저희가 열어서 토론 대회 한 100몇 명이 응보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계속 예선 거치고 해서 16강, 8강, 4강 이렇게 해서 챔피언을 뽑았습니다. 뽑을 때 제가 여기서 챔피언이 되면 바른정당의 청년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싫으면 노하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네. 선택의 기회가. 네. 근데 이 챔피언한 두 친구가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겠다고 한 이유를 이제 제가 만나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정치 관심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청년들은 그런 굉장히 속에 부글부글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자기들은 교육하면 세상을 바꿀 줄 알고 그 중에 한 친구는 그래서 교육자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당에 와서 이 토론 배틀을 쭉 하면서 국회의원 우리가 2명당 1명씩 국회의원들이 멘토로 붙어서 지난 2달 동안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 이제 이걸 겪어보고 당도 알게 되고 네. 국회의원들과 얘기해보고 이러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사람 한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대학생 그 젊은 당원 영입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바른정당은 그나마 낫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보다. 근데 보수정당이 젊은 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그 낡은 보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북몰이하고 그다음에 재벌 편들고 완전히 그냥 그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닦아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정당이 젊은이들로부터 사랑받기는 과거에 어려웠다는 거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는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을 때는 보면 보수 진영이 주력 부대가 TK 6070이었어요. 그렇죠. 주로 당원이 거기만 있고 예. 젊은 사람은 저희가 청년 위원장을 한 사람을 시키려 그래도 청년이 아니에요. 45세를 보니까.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해놔도 45세를 충족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거의 없었어요. 없어요. 그렇게 청년의 불모지였는데 바른정당은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저도 선거운동을 하니까 쭉 당원 분포를 뽑아보니까 수도권 2030이 주력 부대예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정당인데 많은 청년들이 이제 지지선언도 하고 우리 대선 때 대학생들 한 330명 정도가 또 한꺼번에 지지선언을 한 네, 적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지선언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또는 동아리 이런 데 가서 내가 보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새누리당 지지한다 말 못하는 예,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돌팔매 맞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내 정체성인 보수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가 보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저희는. 제가 왜 그런 말 들었냐면 지난 총선, 지난 대선 보면 세대 간 투표가 확연하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당시에는 새누리당 이렇게 지지했었고 2040, 2050까지는 민주당 민주당 지지.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보수정당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진보이 30년 집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바른정당이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바른정당이 조금 더 이 외연을 넓혀서 지금의 자유한국당 포지션을 가야 맞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네, 저희가 그러잖아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 별명을 이제 사람들이 고통령이라고 그러는데 고등학생이 뽑았으면 대통령 됐다. 진짜 저희가 놀라운 게 대선 때 고등학생들이 막 교복을 입고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막 급한 마음에 얘들아 너희는 선거 끝나고 찍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 못 들었는데 찍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네. 투표 연령 내려오는 거 찬성하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18세 찬성이에요. 찬성입니까? 근데 이제 13명 떠나가신 분들 중에 이제 반대가 반대가 있어가지고. 있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게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고 관심을 받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 대선 때는 조금 급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는 마음껏 고등학교도 저는 유 후보 보고 다니라 그래요. 가서 고등학교도 강의하고 고등학생들 만나고 미래예요. 3년만 지나면 불과 네. 다음 선거에는 그 총선 때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예. 대선 유권자가 네. 됩니다. 이 아들이 3명 있더라고요. 네. 아들은 바른정당 지지합니까? 어머니 정당. 지지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고 지지한다고 하면서 또 속으로는 다를 수 있죠. 그래요? 혹시 지난 대선에 그건 진짜 모르죠. 누구 찍었는지 혹시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으로. 눈빛이 어때요? 아이들이. 그냥 뭐 애들이 그냥 찍었어? 이러지 뭐 특별히 다르게는 안 하는데 엄마 엄지척 이러던가 혹시? 물어보기 어렵죠. 예. 어머니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주실 건지도 저는 좀 궁금해요. 어르신들의 마음도 살펴야 얻어야 되고. 이제 주로 보면 저희 어머니들이 보면 밖으로는 생활력이 강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일으키고 하는데 엄청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지만 또 막상 집에 오면 아이들 다독거리고 또 부모님 섬기고 하는 데는 또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그런 리더십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한국의 어머니상이 지금 우리 바른정당에 필요하다. 밖으로는 이제 보수 본진이 돼야 되니까 낡은 보수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러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의 견제도 적절하게 해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반면에 지금 안에서는 다독거리고 품고 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당내 화합이나 이런 게. 그래서 어머니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어머니 리더십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장관의 성비율이 여성이 한 30%쯤 됩니다. 네네.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던 거고 또 지금 원내정당 5곳 중 3곳이 여성이 네. 다 대표예요. 참 묘하죠. 이런 네. 때가 있었나 싶을 그렇죠. 정도입니다. 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아직 유리천장이라고 많이 또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여성 대통령을 한때 지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있었군요. 네. 한때 지지했었는데 대변인. 나중에는 이제 좀 제가 좀 생각이 달라졌지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 정치 시작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너무 여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게 특히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야 이게 무슨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사는 것도 이보다 힘들지는 않겠다. 그랬는데 이 부당한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가 정치하게 된 출발이고 계기인데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여성이 힘 있는 자리에 가니까 빨리빨리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 있는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대통령이라서 그래서 저는 여성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무조건 뛰어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성 대통령의 실패로 수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도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자는 역시 안 돼. 이런 딱지가 붙고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편견이 오히려 강화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성 당대표들 나오고 이러고 또 저는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봅니다. 국민들 마음의 진정성, 능력 이런 걸 각인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여성 대통령의 실패가 조금 만회되는 것 같아서 한 사람으로만 너무 재단하지 말고 그래요. 수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될 여성들이 많으니까 힘내시라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먼저 싶어요. 밖에 제작진도 있고 요 앞에 홍상희 기자도 있지만 이분들 다 워킹맘이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은 슈퍼우먼이 돼야 돼. 슈퍼맨 될 수 없어요. 그래요? 네, 슈퍼맨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슈퍼우먼 방지법도 발의했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막 열심히 밀고 있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왜 모든 십자가를 여성에게만 그러니까요. 네. 아빠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빠는 너 힘들어요. 뭐 어때요? 뭐 다를 게 뭐가 아빠도 있습니까? 힘들어요. 근데 네. 지난번에 청와대 회동 때 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감이죠.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비뚤어져도 보통 비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 자랑하듯이 많이 써놓으셨는데 특히 지금 여기 방송이라 입에 올릴 수 없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중생에 대한 그 폭력. 근데 그걸 본인이 감행했다고 지금 써놓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지요. 사실 그날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온다고 신문에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한다.
거기 가서 대통령 앞에서 탁현민 행정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 이해운 당신밖에 없으니까 꼭 당신이 얘기해라. 당신 얘기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제가 그런 그 사명을 갖고 여기 와서 불편하시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성을 우대하고 굉장히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이 대통령의 성과가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응이 없으시니 뭐 어떡하겠어요. 유감이죠. 뭐 탁현민 행정관이 반성을 했고 사과했고 그리고 보수정당에서 아니 언제부터 일개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냐. 이거 정치공세 아니야?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개 행정관이 아니라 굉장히 그분의 무게가 크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네. 일개 행정관을 넘어선다는 거 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네. 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훌쩍 네.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우리 방송의 특징이 초대 손님이 엔딩곡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밥 딜런의 예.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우리 저기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영어 원문으로는 블로잉 인 더 윈드인데 네. 이게 보면 차별 없는 세상,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없고 평화를 희고하는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이렇게 명곡으로 이뿐만 아니라 가사가 완전히 명작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다들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혜원 대표가 선정해준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들으면서 우리 이혜원 대표 보내드리러 가죠. 오늘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